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아세안 물류 싱크 비즈 포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포럼은 비즈 포럼과 정책 세션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서는 정책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는 정책 세션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민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아세안 물류 싱크 비즈 포럼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많은 관심과 귀한 고견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다면 오늘의 이 첫 발걸음이 더욱더 힘찬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세션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정책 세션에 대한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책 세션은 3개의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는 세계 거시경제를 테마로 해서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좌장,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발표자를 소개를 하고 세션별로 3분의 발표가 마치면 좌장, 발표자, 토론자를 모두 무대 위로 모셔서 좌장님께서 온 오프라인으로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한국어와 영어 동식 통역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채널 1번, 영어는 채널 2번에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표자분들께서는 15분에서 17분 내외로 발표를 마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럼의 문을 열어주실 첫 번째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연구원 민혁기 통상정책실장님께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한 아세안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무대 위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의 민혁기입니다. 예,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게 됐는데 오늘 좋은 시간이 되고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많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한 아세안 협력 방안은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15분 안팎의 시간 동안 많은 내용들을 담아낸다라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내용만을 좀 말씀드리고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이제 대답은 못 하시겠지만 안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아세안과의 협력을 기존의 주변 4대 강국과 마찬가지로 좀 격상시키는 그러한 그렇게 위치 지으면서 좀 강화해 나가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협력 관계를 얘기할 때 경제적인 통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라든가 수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럼 과연 지속 가능하고 향후에도 더욱더 발전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저희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와 협력을 할 때 언제나 이게 경제 협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부침이 심해서 어떤 때는 잘 되다가 어떤 때는 또 안 되다가 이러한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여왔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그러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5가지인데요. 사실 간략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코로나19의 현황하고 그 추이를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경제 성장률과
외국인 투자 측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가 벌써 이제 2년이 됐는데 어떻게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의 비헤이비어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고 어떤 것들이 지금 필요로 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로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 방안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떤 식의 협력 방안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의 그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11월 초에 이게 수치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고요.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인구 대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수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 신규 확진자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신규 확진자가 언제 발생했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좀 이렇게 대응을 굉장히 좀 봉쇄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신규 확진자가 좀 늦게 발생한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뭐 여러 국가들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언제 발생했든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발생했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게 완전히 코로나를 극복하는 시기로는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대응을 잘해서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시기도 있지만 또다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코로나는 이게 단기적인 현상이 절대 될 수 없다. 지속적인 현상이고 계속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할 것이다. 특히나 이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이렇게 지금 글로벌화가 되어 있고 서로 간의 교류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는 봉쇄를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응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필요한 게 뭐냐면 뭐 글로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역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 상호 공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다음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경제적 효과를 미쳤는가,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세안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높아왔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던 시기에는 아세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보면 2020년도에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까지 떨어졌고 올해도 이제 극복 단계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찬가지로 FDI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FDI는 아세안 지역으로 유입된 FDI는 증가 추세를 보여왔는데 2020년도에 이러한 증가 추세가 꺾이고 굉장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이 FDI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지만 FDI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감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고 반면에 이제 그 전 세계 FDI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절대 규모에서 FDI는 감소했지만 그 비중에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아세안이 여전히 세계 경제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아세안으로의 투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FDI 관련해서 이러한 그 투자의 감소가 비대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게 감소를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로 감소하는가는 산업별로 좀 차별화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제조업이 있는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감소 추세가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490억 불 정도의 FDI가 유입이 됐었는데 2020년도에는 200억 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축소가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서비스 분야, 즉 예를 들어서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감소 추세는 제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코로나 시기에 그러면 어떠한 경제 주체들은 어떤 식으로 자신의 활동을 행동을 변화시켜 왔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는 많은 전문가들, 의료 부분, 보건 부분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듯이 코로나가 극복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글로벌 팬데믹이나 이런 것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코로나조차도 언제 극복될지 사실은 많은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고 최근에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이후에 다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다시 봉쇄 조치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그런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장기적인 추세라면 경제 주체들의 행동 양식도 당연히 구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소비 장소가 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밖에서 많은 활동을 했던 그런 소비자들이 집에서 자신들의 소비를 많이 충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가 아니라 가치 중심의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브랜드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집에서 많은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에게 더 적합하고 자신에게 잘 맞는 그러한 측면에서 가치 중심적인 그러한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소비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한국뿐만 아니라 아세안도 마찬가지 현상일 테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건강이라든가 교육 등 개인 중심의 소비가 좀 촉진되는 그러한 성향이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소비가 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비즈니스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 비대면 아니면 팬데믹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좀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자동화라든가 아니면은 원격 근무 등과 같은 어떤 새로운 방식의 어떤 근무 형태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자동화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건 아니지만 4차 산업 혁명이 진행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은 자신들의 행동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략을 좀 수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업 전략을 좀 수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면은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기업의 측면에서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좀 바꾸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제조업에 올인했다라면 이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서비스가 융합된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서비스 부분까지 기업들이 좀 자신들의 어떤 기업 활동의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후에 FTI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고 어떤 부분에서 적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코로나에 따른 산업별 파급 효과가 굉장히 차별화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산업별로 성장률 역시도 굉장히 많이 차별화돼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이라든가 비대면 경제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이 좀 강조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강조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측면에서 살펴보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국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탈세계화가 이거는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패권 경쟁 때문에도 발생을 했지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공급망을 핵심 산업이라든가 전략 산업에 있어서의 공급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가, 혹은 내재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가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국가의 고민 지점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한 아세안 협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아세안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살펴보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2000년에 들어서서 이것이 이제 좀 감소하는, 아니면 정체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교역의 감소율이나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 비해서 한국과 아세안 간의 교역의 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든가 미국의 성장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좀 보다 상대적으로 좀 나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세안과 한국과의 교역이 조금 더 많이 감소한 그런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FDI 규모를 보면, 요거는 이제 약간 좀 다르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세안으로의 우리나라에서 가는 FDI 역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마이너스 4% 정도의 감소를 했는데, 이 감소 폭이 전 세계 FDI,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그 FDI의 규모의 감소폭, 즉 마이너스 11%보다는 굉장히 적게,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결국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교역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지만, 투자라는 것들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가지고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아세안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아세안의 중요성을 우리나라 기업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세안으로의 투자 규모의 감소가 대세계 투자 규모의 감소에 비해서는 적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한국과 아세안은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개별 아세안 국가들도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정부가 많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아세안에서는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여기서는 어떤 부분들에 아세안이 집중해서 향후에 경제 회복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건 시스템의 증진, 두 번째는 인간 안보의 강화, 그다음에 아세안의 잠재성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로의 진전인데, 이거는 이제 주로 환경 부분에 있어서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추진되었던 아세안 신남방 정책을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신남방 정책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확대 개편을 했고요. 여기서는 7가지 협력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중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협력 이니셔티브는 사실은 아세안 경제 회복 프레임워크와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협력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분야를 생각해 보면, 물론 기존의 협력 분야도 우리는 열심히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서 강조되었던 의료라든가 디지털 환경 측면에 있어서의 협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는 아세안의 통합과 연결성을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함께 나갈 부분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적 교류의 질적인 강화도 필요하다. 단순하게 교육 협력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 등을 통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겠고, 경제를 넘어서 문화라든가 외교, 정치적 협력들도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이게 상호 보완적인 협력에 기초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던 그런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비대면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한 협력들을 좀 도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우리의 수출이라든가 무역 흑자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상호 호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디지털 분야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선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표준을 확보해 나가는데 지역 내에 그러한 표준을 만들어가는 그런 협력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내 공급망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전략을 좀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고,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연구원 민혁기 실장님께서 코로나19 이후 한아세안 협력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주셨습니다.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에 유익한 내용들 가득 담아서 전해주셨고요. 발표에 담지 못했던 내용은 토론을 통해서 더욱더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 저희가 마련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대외경제연구원 라미령 부연구위원께서 코로나19 이후 한아세안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발표를 위해서 화면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공유했습니다. 네, 그럼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발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라미령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귀중한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 아세안 코로나19 이후의 한 아세안 협력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발표 내용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한 아세안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관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안이 된 한국의 정책, 그 다음에 아세안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새롭게 이제 한 아세안 협력 방향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한 아세안 코로나19 이전의 한 아세안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 상대국 서로 상호 간의 이제 대화 관계 수립 이후에 긴밀히 협력을 해왔는데요. 2005년에는 한 아세안 FTA 기본 협정을 체결하고 2006년에는 상품 협정이 이제 체결이 되고 2007년에는 서비스 협정이 이제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아세안을 포함한 신남방 지역을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신남방 정책이 이제 2017년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신남방 정책을 업그레이드한 정책인 신남방 정책 플러스가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한 메가 FTA인 RCEP 협정이 이제 2022년에 서명이 되었고요. 이렇게 이제 한 아세안 간의 이제 긴밀한 관계가 협력을 유지해 옴을 통해서 이제 거의 30년 동안에 양국 간 교역은 20배가 넘게 증가를 하였고, 그리고 양국 간 이제 상호 방문자 수는 40배 증가하는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 1989년 대화 상대국 수립 이후에 교역이 양국 간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09년 이제 금융 위기와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양국 간 교역이 증가해 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교역뿐만이 아니라 투자에 있어서도 한국의 아세안으로의 투자 금액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규 법인 수까지도 이제 상당히 이제 증가를 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상호 방문자 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세안이 1위로 이제 랭크가 되어 있고 그 수는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1270만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표 자리에는 담지를 않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세안 대화 상대국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아세안 문화를 공유하는 아세안 문화원을 2017년에 개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한 아세안 간에는 상호 간의 이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그럼 코로나19가 각 아세안과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제시된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는 단기적으로 양 국가의 경제 위기, 경기 침체를 이제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세안의 경우에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하였으며,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아세안 차원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약 마이너스 4.2% 정도로 이것이 거의 22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실업률 차원에서도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 실업률이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이런 코로나19 이외에도 경제 전반에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우선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종식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코로나19와 함께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증대했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에도 물론 진행되어 왔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GBC 재편이 가속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대외 불확실성도 함께 이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디지털 그리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구조적인 전환도 함께 이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인 것을 이제 2021년 들어서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2021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키앱 세계 전망치에 의하면 5.9% 정도로 전망이 되고요. 아세안과 같은 경우에도 아세안 주요국의 경우에 상반기에는 이제 기저 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 요인 또 델타 바이러스 변이를 어떻게 잘 극복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잘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에 따라서 이제 2022년의 경제 성장도 이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간략하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과 대외 환경 변화 부분을 간략하게 교환을 드렸고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어떤 정책을 제시를 하였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전환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 차원에서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 극복과 함께 이제 가속화된 구조적 전환에 대응하고 이제 선도적 국가로 나가겠다라는 구상을 가진 정책인데요.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이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재정 정책과 이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민간 투자를 통해서 정부 투자를 통해서 이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고 결과적으로 이제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유도한다라는 구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를 해서 19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크게 10대 키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28개 프로젝트를 집중을 할 것이면 이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전체적인 구상안은 2020년도에 발표된 K 뉴딜의 전체적인 구상안이고요. 여기에 이제 좀 더 수정이 돼서 올해 한국판 뉴딜 2.0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큰 틀에서는 그 목표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 2020년에 발표된 버전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하여튼 다시 원래 발표로 돌아와서 이렇게 28개 프로젝트에 집중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층이 굉장히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취약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아이디어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축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세안 차원에서는 그러면 어떤 대응책을 내놓았느냐 하면은 ACRF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이제 민혁기 실장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2020년도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채택이 되었고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19 탈출 전략을 담은 문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이제 이 문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세안 전반적인 이제 통합 아젠다는 그대로 유지가 되되 다만 디지털 전환 그리고 포용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집중을 해서 크게 아세안 내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통합 아젠다를 5개의 전략으로 통합 정리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민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 차원에서 코로나 극복 전략, 아세안 차원에서 극복 전략 외에도 한국이 대아세안 정책 기존에 존재했었던 NSP를 코로나19의 일부 상황에 맞춰서 이제 업그레이드한 NSP 플러스가 또 다른 하나의 축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GBC 개편이 가속화되고 디지털 전환으로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협력 수요가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반영해서 NSP 플러스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앞서 이제 보셨겠지만 크게 7대 이니셔티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따로 이제 표를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두 ACRF와 NSP 플러스를 나란히 놓고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겹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3번 이제 문화 교류 관련 부분만 빼고는 정확히 나머지 이니셔티브는 ACRF의 5대 전략과 매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 문화 교류가 이제 한 아세안 간 협력을 위한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NSP 플러스와 ACRF가 상당 부분 닮아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 추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한 아세안 협력 방향이 ACRF와 NSP 플러스의 연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제 나중에 결론이기도 한데요. 그 두 개가 같이 가면서 이제 협력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봤듯이 한 아세안의 이제 협력 관계, 그리고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아세안에서 내놓은 정책들, 그럼 그 내놓은 정책들을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협력 방향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와 관련된 부분을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국내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이제 한국판 뉴딜 내에서도 한국과 아세안 간에 협력할 수 있는 협력 가능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K 뉴딜, 한국판 뉴딜을 신남방 정책 차원에서 이제 정책적 연계를 할 수 있도록 K 뉴딜을 정책을 대외로 확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아세안의 디지털과 그린 경제 전환을 지원을 하는 방안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판 뉴딜 관련 KSP 사업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테고요. 정책 자문 사업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를 이제 인프라 사업과 패키지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연계한 아세안과의 기술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이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제 능력과 시간상 이제 한계가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뉴딜 같은 경우에 데이터댐을 건설하는 것을 하나의 이제 주요 사업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민간의 공공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하에 이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간다라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14만여 개 공공 데이터를 담아서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댐을 구축한다라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세안 차원에서 민간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것을 이제 지원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지원을 한다라든지, 굉장히 이제 K 뉴딜을 확장시켜서 이제 한 아세안 협력 방향을 이제 고안을 해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RCEP인데요. RCEP이 이제 작년에 서명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지금 현재 국내 비준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2021년, 그러니까 내년 1월에는 이제 발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RCEP을 활용 방안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NSP 플러스와 ACRF를 연계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 정책이 상당히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많이 존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ACRF의 임플리멘테이션 플랜 부분과 NSP 플러스의 디테일한 부분을 매칭을 시켜보면 상당히 이제 겹치는 사업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책들을 연계를 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마련을 하는 것을 모색해볼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가 너무 두서없이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 토론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외경제연구원 라미령 박사님의 강연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또 이에 맞춰서 한국과 아세안은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정책적인 노력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앞으로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강연을 들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발표는 베트남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누행후 후앙 국장님이십니다. 국장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Dr. Huang. Are you there? Can you hear me? Yes, 잘 들리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오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트남은 이른 시각이죠? 잘 들리십니까? okay. Good morning. 네, 안녕하십니까? Inviting me to have a chance to 네, 이렇게 present my 중요한 회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aper on this very important forum because I got a very 제- short notice of invitation 사실 제가 초청을 좀 늦게 받은 편이라서 to be a speaker at this forum. That's why I 준비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초청을 받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I will have a very yeah, it's not have much good preparation, but 제가 충분하게 또 철저하게 준비는 못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신남방 정책과 South Korea economic 또 한 베트남 간의 경제 협력 그리고 한 아세안 간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t could not be shared here. 제가 발표 자료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유가 가능합니까? Yeah, okay. 네. In my presentation, I focus on 발표를 진행하면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Dr. Huang, excuse me. Sorry to interrupt. 예, 황 박사님 Share your screen. 화면을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Because I have said 예,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we can't see your presentation file. 네, 화면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쪽 화면에서는 비춰지질 않습니다. 저는 화면 공유 버튼을 눌렀습니다. But would you please check one more 박사님 한 번만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자료가 보여지질 않습니다. I said it. 공유 중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Have you seen it? 지금 보이십니까? Did you It's, share? yeah, I have said it. 제가 공유 버튼을 눌렀고 제 화면에도 공유가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줌 화면상에는 공유가 된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습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파일로 열어드리고 그거 보시면서 페이지 넘겨주세요. 넥스트라고 얘기하면 따라가겠습니다. Okay, Dr. Huang, You got 네, 황 박사님. see your presentation file. So 예, 제가 발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이트에서 직접 파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lease 공유를 하면 됩니다. 그냥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실 때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겠습니다라고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17. 네, 2017년도에 In November 2017, 2017년도 11월에 New South 한국이 신남방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the country relation with some of the 그래서 partners in South Asia and South 동남아시아의 일부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 신남방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 신남방 정책의 3대 축이 countries, 발표가 되었는데 prosperities and people. 특히 상생 번역과 사람 그리고 평화에 중심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뿐만 아니라 Because of the main objective, the New South Wales policy is 그 외 영역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isting economic relation with 그래서 Southeast Asia. 동남아시아 또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기존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자 이 전략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Relationship between 그래서 South Korea
한국과 아세안의 그리고 또 베트남의 경제 관계를 보시게 되면은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1989년 한국이 공식적인 이 대화 관계를 수립하기 전에 베트남과 아세안과의 경제 관계가 그 전까지는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이후 교역 관계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관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남방 정책 플러스 정책을 발표한 다음에 그 이후에 아세안과 한국의 교역 관계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 베트남과의 관계를 보시더라도 전체에서 40에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특히 한국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경제 상대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경제관계에 있어서 베트남이 특히 중요한 경제적인 파트너라는 것을 이런 교역관계 증대 규모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대아세안 FDI 규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베트남 FDI를 보시게 되면은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현재까지 상황을 보실 때 2020년을 제외하고 물론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ODA죠. 예, 한국에서 베트남으로의 FDI가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타 아세안 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베트남으로의 ODI가 매우 높습니다.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외국인 직접 투자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뿐만 아니라 베트남과의 긴밀한 경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남방 정책 이행을 통해서 그 관계가 보다 돈독해졌습니다. 그러면 공식개발 원주인 OD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서 2018년도까지의 수준을 보시게 되면 베트남에 대한 ODA가 최근에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특히 한국의 경제협력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아세안 국가뿐만 아니라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쉽게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도 베트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이 아세안으로의 ODA를 보고 계시는데 신남방 정책 이행 이후에 아세안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강화해 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베트남과의 관계가 보다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남방 정책에 있어서 베트남의 입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보았을 때 신남방 정책 도입 전의 교역과 투자 규모를 비교해 보면은 특히 한국과 아세안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간의 장기적인 추세를 잘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고
relatively marginal part. 그렇지만 한국은 아세안 차원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상대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아시아의 경쟁 상대인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뒤처지는 상황입니다. 규모 면에 있어서도 중국보다는 뒤처지는 상황입니다. 또 일본과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쟁국들과 분명 차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이에 대해서는 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직접적인 한국과 아세안 간의 또 한국과 베트남 간의 협력 관계가 보다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세안 지역에 그리고 또 베트남 지역에 대한 한국의 경제 관여가 여전히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세안 지역 내에서도 베트남의 입지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교역이나 FDI 차원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는 그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또 한국은 지금까지 베트남과 교역이나 투자 관계를 잘 강화해 오고는 있으나 일부 선진 경제들과의 성과를 보았을 때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라든지 태국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는 성과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데이터나 근거를 보았을 때 2017년에서 2020년까지 we can have conclude that somehow 우리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NSP 신남방 정책이 not only with ASEAN countries 아세안 대상으로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을 대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발표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 대아세안 그리고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차원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인가입니다. 제 생각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남방 정책의 특히 경제적인 차원의 주요한 목표는 한국의 대중 경제에 대한 과한 경제적인 의존도를 축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과 같은 이런 인접국, 이 경쟁 상대국인 인접국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 메콩 유역에 있어서 특히 CLMB 이 4대 국가, 메콩 유역에 있는 4대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를 보았을 때 한국이 이 4대 국가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던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신남방 정책으로 인해서 이 4대 지역에 있어서의 협력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메콩 하부 지역에 있어서 이 5대 아세안 내륙 국가죠. 중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 그리고 캄보디아입니다. 이들 국가와의 협력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은 또 이러한 신남방 정책은 궁극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다변화를 정당화해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대대적인 교역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에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다변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컸다면 이제는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경제 관계를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면서 한국이 그 이웃 국가인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변화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의 신남방 정책은 민간 기반의 경제 통합 과정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과 신남방 국가들과의 경제적인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남방 정책은 단순하게 10대 아세안 국가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Located in ASEAN country, it means 그렇지만 이 아세안의 10대 국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이 positions. And thus,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Korea wish to 따라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를 줄여 나가고 특히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아세안 지역에 있어서 그리고 베트남과의 관계를 리포지셔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n the post-COVID-19 period.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아세안과 또 베트남과의 관계가 재조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 would like to ask a question or to raise the issues of South Korea new southern policy.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 Vietnam is supposed 아세안 그리고 베트남과 direction,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경제 협력이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pecially 신남방 정책은 매우 구체화된 전략입니다. to concretize strategy toward 그리고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이 주요한 명확한 목표와 수단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에 있어서 이 구체화된 목표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bjectives and instruments to achieve that. 그래서 이 신남방 정책은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ASEAN and Vietnam. 아세안 그리고 베트남과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목표와 틀과 또 수단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신남방 정책이 없을 때에는 It was up to private sectors. 민간 부분이 주도적으로 Between ASEAN and Korea. 아세안 그리고 또 베트남과의 관계, 어떤 협력 관계를 증진해 왔습니다. Realize that the government, 그렇지만 이제 the actors, 정부 차원에서 very important, and it should 주요한 전략을 도입하게 되었고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Korea, ASEAN, Vietnam, and 그리고 한국과 아세안 그리고 베트남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과 시민사회가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남방 정책은 공백 상태에서 발전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기존의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민관의 목표를 수렴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변화가 발생을 하더라도 대아세안 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신남방 정책과 이 신남방 정책 플러스가 분명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제 협력 관계를 넘어서 또 다른 협력 분야를 조망한다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었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그 협력 관계를 보다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한아세안 그리고 한 베트남과 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In the post-COVID-19, Korea should be an active and responsible players in Asia, 한국은 and in South Asia,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especially 특히 in sub-region. 메콩 하위 지역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CMLB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conomic corridors to connect South Korea, 한국과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연계성을 위한 이러한 경제 회랑을 구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COVID-19 두 번째, pandemics would 코로나19 팬데믹으로 South Korea 한국과 more in ASEAN and Vietnam. 아세안 그리고 베트남과의 관여 기회가 증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That maybe is very good opportunity. 신남방 정책을 토대로 한국이 Possible competition with China and Japan. 중국과 It provides ODA in 긍정적인 경쟁을 하고 provides
outward direct investment 무상 원조 ODA와 직접적인 투자를 베트남뿐만 아니라 아세안 전역에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특히 CMLB 메콩 하위 유역을 중심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제안은 especially South Korea should share experience 한국의 경험 공유입니다. because the 특히 코로나19 회복에 있어서 have very good 두 개 지역이 and we should share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recovery to 코로나19 회복 경험을 공유하면서 베트남과 한국과의 여행 관광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fourth point 그리고 네 번째, the two sides especially from South Korea side should deepen 두 개 지역에서 특히 한국이 investment is post COVID-19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역과 투자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특히 IT와 하이텍 부분에 있어서의 교역 투자를 강화하고 opportunity for two sides to form supply 양 지역이 공급망과 생산망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break up supply chain 공급망 during COVID-19 차질 현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하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to be a player in this aspect. 한국이 이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보다 강력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 two sides should 마지막으로 cooperation in digital economies 디지털 경제에서의 협력 증진이 필요하고 in order 또 녹색 경제에서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to provide more eco environment for digital 친환경적인 industry 그리고 디지털 산업과 디지털 경제를 for development relationship between 증진하여 and South Korea.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With that,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cooperation in digital economy and green economy. 디지털 경제와 녹색 경제의 협력을 통해서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the same economy recovery 양국 관계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서 because 보다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very important role. And I think to promote Korea, 아세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orea should reconsider its relationship with 아세안 지역에 있어서 특히 I think that to make a balance relationship with not only Vietnam but other 베트남뿐만 아니라 ASEAN countries. 다른 아세안의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ODA relationship ODA와 무역과 투자 관계를 볼 때 trade from trade and investment ODA from Korea 특히 to South Asia. 한국에서 이 Other countries. 동남아시아 지역에 흘러가는 무역 투자 ODA를 볼 때 대부분은 베트남 지역으로 편중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균형이 필요합니다. On to enhance cooperation with Vietnam, but also to enhance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아세안 국가들로 또 중요한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재균형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특히 베트남에게 있어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경제 상대국입니다. ODI, OFI, ODI, ODI, but I think that for a sustainable relationship 특히 투자 부분에 있어서 ASEAN 그리고 지속 가능한 투자에 있어서 and to have Korea to be role players to 한 아세안 그리고 한 베트남 관계에 있어서 in ASEAN and to can 한국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with other countries. Korea should balance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relation with major ASEAN countries. 주요 아세안 국가들 간의 관계의 재균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그러면 준비한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 박사님 감사합니다. 통찰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의 발표였습니다. 또 국장님께서 코로나19가 위기였지만
한국에게는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의 투자를 더 할 수 있고 또 협력의 기회를 또 제공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활발한 협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세 분의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그리고 베트남 동아시아 연구소까지 국가 차원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2019 한아세안 정상회의 이후로 국가 정책 차원에서 많은 협력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션 1 토론을 이끌어 주실 좌장분과 토론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토론의 좌장님을 맡아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연구원 김계환 산업통상연구본부장님께서 좌장님을 맡아주시겠고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네, 토론자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 이요한 교수님께서 토론에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발표를 진행해 주셨던 산업연구원 민혁기 실장님께서 토론에 함께 참석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발표해 주셨던 두 분께서도 토론에 함께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후안 국장님 그리고 라미령 박사님 온라인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겨드리면서 시간은 12시 20분까지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김계환입니다. 이렇게 좋은 발표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 오늘 주제가 이제 코로나19 이후 새롭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새로운 한아세안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이제 발표자 세 분께서 계속 강조를 하셨듯이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이라는 거대한 기술 및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직면해 있고 동시에 이제 세 번째 베트남 박사님께서 강조를 하셨듯이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시아에서의 산업 지역의 재편이 세계 경제의 이제 재편과 맞물리면서 세계 경제 재편에 초점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한국과 아세안, 한국과 동남아시아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한국과 아세안에서의 재편뿐만이 아니고 세계 경제 재편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세 분 박사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한아세안 협력에 대해서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고 아세안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세 기관에서 발표를 해주셨고 수없이 많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이슈들이 핵심인지 이런 걸 짚어보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지정 토론을 통해서 이제 주요한 토론 이슈를 제기하실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 이호환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실 텐데요. 이호환 교수님께서는 이제 오래전부터 동남아시아 경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오신 분이고 오늘 발표 자료들을 이미 읽고 분석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될 주요한 토론의 쟁점들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간이 저희들이 이제 예정된 시간보다 한 10분이 좀 늦어진 것 7, 8분이 늦어진 것 같은데요. 허락을 하신다면 이제 이호환 교수님께서 이제 한 7분 정도 먼저 지정 토론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허용된다면 저도 이제 한두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발표하신 분들의 또 질의 응답과 그다음에 토론이 이어지는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부산 외국어대학교 이호환 교수님 토론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요한입니다. 우선 오늘 이런 발표, 세 분의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이런 한아세안 관계 또 한베트남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새롭게 제기하거나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 한아세안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협력의 변수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 위기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그 기회로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역으로 뭔가를 이렇게 회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가야 될 방향인데 더 빨라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대면 같은 경우도 좀 그렇고, 정보화라든가 또 이런 모든 거는 원래 계속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그것이 더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사실 아세안 내에서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 아세안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아직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뭐 저개발이라든가 뭔가 좀 한국보다는 좀 뒤처져 있다든가 이런 식의 그 시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면은 뭐 모바일 뱅킹을 사용을 한다든가 또는 그런 그 인터넷 쇼핑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제 수치에서 한국보다 앞서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그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아세안 안에는 유니콘 기업이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9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고 향후 3년 내에 이것이 2배 정도로 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세안을 바라봤던 것은 약간 생산 기지로서, 또 우리가 수출을 함으로써 거기서 뭔가 흑자를 이루는 이런 지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좀 바꿔 나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소비 시장으로서의 어떤 아세안, 그리고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우리에게 거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그 지역으로서의 그 시각이 앞으로 좀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아세안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 신남방 정책은 굉장히 유효하고 시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신남방 정책 플러스라는 걸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노력도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또 차기 정부가 내년에 들어서게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지금 그 베트남 학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많은 그 현지 정부 관계자나 학자들에게 이제 이 신남방 정책이 꽤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일관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전 첫 번째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저는 구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남방 정책 플러스가 지금 발표된 지가 한 1년쯤 됐는데 사실 그 안에서 제시된 여러 어젠다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쭉 검색을 하고 살펴보면 과연 그대로 되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면은 그 중에 대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표는 한지 벌써 1년이 다 됐고 했지만 실제 액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책의 그 구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보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아세안과의 연계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아세안한테 뭐 뉴딜 정책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또 신남방 정책 플러스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일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아세안 입장에서는 우리의 그 입장을 또 어떻게 또 반영해 주길 원하고, 또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뭐고, 현재 수요는 뭐고, 한국에게 기대하는 바는 또 뭐고, 중국과 일본과 차별화되어 있는 어떤 그 우선순위나 비교 우위는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연구를 할 때에 지금보다 지금도 굉장히 저는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우리의 어떤 이후에 한 아세안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사료가 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회자이긴 하지만 토론할 자격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완 교수님에 이어서 한두 가지 더 논점을 더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익명의 질문도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한 아세안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완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제 디지털 분야, 아니면 서비스 분야라든지 다른 분야로 이제 다각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라미영 박사님께서 발표하실 때 나왔던 것인데, 한 아세안 협력을 보면은 2000년대 한 약 10년 동안은 무역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2010년대로 들어오면서는 성장률이 좀 정체라고 할까요?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투자를 보면은 2000년대나 2010년대나 지속적으로 쭉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세안 협력이라는 것이 무역을 통한 협력에서 투자를 통한 협력으로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응우엔 휘황 국장님께서 발표하실 때도 베트남의 이제 FDI, 한국의 FDI를 보면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2010년대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미영 박사님 발표하신 것과 그다음에 이제 제 발음이 어려운데 응우엔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에 그걸 종합해 보면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이미 그 한국의 이제 대아세안 협력 방식이 약간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라미영 박사님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의견을. 그다음에 그 민혁기 박사님은 이제 디지털 무역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그 좀 더 아까 이제 이완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질문을 연장을 해서 한 아세안 간의 디지털 분야 협력이 어떻게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응우엔 국장님께는 아까 이제 한국과 아세안,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 분야로 이제 공급망 재편, 특히 미중 간의 어떤 갈등,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되어 있는 한국의 공급망, 또 선진국들의 이제 공급망을 재편하는 일종의 프론티어로서 아세안이 당연히 부각이 될 텐데, 베트남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공급망 재편을 위한 어떤 한국과 베트남 또는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의 어떤 구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그다음에 중국에서 아세안, 그다음에 서아시아, 이런 식으로 아시아 지역의 산업화가 확산되는 일종의 프론티어가 지금 아세안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공급망 재편을 위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이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양 지역의 또 양국 간의 이제 협력의 어젠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베트남 쪽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의 신남방 정책의 목표와 신남방 정책 플러스의 목표는 한국과 아세안과 또 베트남과의 경제 관계를 다변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과한 경제적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한국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차원에 있어서 중국에 많은 경제적인 의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서 물론 코로나19 자체가 아세안 경제 그리고 또 한국의
또 경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큰 부정적인 여파를 미쳤지만 이것은 반면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과 또 대아세안과의 경제 관계를 다변화할 수 있는 촉발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 한국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발표하였을 당시 한국이 베트남과 또 아세안과 경제 관계를 다변화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이텍 그리고 디지털 경제에 투자를 단행하였고 또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급망과 생산망을 확충하여 생산과 제조 부문을 이제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이 생산망을 강화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 경제 관계에 있어서 또 고부가가치 제조 부분에 있어서의 양자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베트남과 또 타 아세안 국가들이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공급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한아세안 또 한베트남 간의 새로운 생산망을 구축하고 또 가치 사슬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회랑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또 이 메콩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의 경제 회랑을 구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 메콩 하위 지역과 또 CMLB 국가들과 이런 경제 회랑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베트남 그리고 한 아세안 관계가 특히 디지털 경제 그리고 녹색 경제 추진에 있어서 중요할 것이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아세안 지역에서 베트남 지역에서 구축하는 데도 양자 간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이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아세안과 베트남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쪽 전망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또 아세안과 베트남과의 경제 관계를 다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라미리용 박사님께서 이완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논점과 그다음에 제가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 내지 이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죄송하지만 그 질문에 앞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 주십사 하셨는지 제가 잠깐 잘 안 들려서요. 제가 제기한 라미리용 박사님한테 네네네네. 제기한 질문은 2010년대 그 질문 말고요. 그 전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말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할지.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하면 되나요, 지금? 예, 이완 교수님께서 이제 코멘트를 주셨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고 그것도 네네네네. 좋고 그다음에 제가 제기한 질문도 네네네. 답변해 주셨으면 네네네네. 좋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러면은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요한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신남방 정책이
일관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에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세안 측에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남방 정책이 일회성 정책이고 이제 정권이 바뀜에 따라 이제 신남방 정책이 더 이상 이제 지속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관성 확보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신남방 정책 플러스를 좀 더 그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의 또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일관성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신한방 정책의 구체성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또 주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신한방 정책을 통해서 한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그간에 이제 어떤 사업들을 해왔고 어떤 협력 사업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 그것들을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신남방 정책 하에서 이루어진 협력 사업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사실 신남방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외적으로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홍보가 약간 그 차원에서 좀 미흡한 면이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협력 사업 수준에서의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홍보가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된다면 좀 더 이제 그 신남방 정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적되어 온 그런 것들을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김계한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질문이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교역이 이제 사실 한 아세안 교역 그래프를 살펴보면 2007년 한 아세안 FTA 발효 이후에 이제 교역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제가 빨리 지나가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증가세가 완만한 기울기로 완만한 형태를 바뀌지 않았느냐 그리고 대신에 그거를 대신해서 투자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이런 모형을 보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투자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이 자료 공유가 좀 안 되지만 어쨌든 2019년도, 2020년도에도 굉장히 높은 투자 금액 기준으로 금액을 보였고 그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보이고 실제로 어느 일견 한편 이제 김계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인에 의해서 그런 교역과 투자 그래프가 나타난 걸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교역 그래프를 좀 뜯어보면 수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이 조금 굉장히 완만한 기울기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의해서 이제 사실 한 아세안 무역 수지 흑자 수준이 한국 입장에서 흑자죠. 흑자 수준이 굉장히 이제 그 급격히 증가하고 그게 잘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에서 아세안으로 이제 중간재를 수출함에 따라서 한국의 수출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그 무역수지 불균형이 더 커진 것일 수도 있긴 한데요. 사실 그 무역수지 불균형 하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고 가장 주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이 이렇게 급속도로 늘고 있지 않다라는 게 하나의 주요 원인으로 보여서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제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인위적으로 사실 수입을 할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는 자연스럽고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방안은 이제 한 아세안 간의 GBC를 고도화를 해서 그 생산 연계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교역 문제를 좀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해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더 추가 질문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을 뭐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예정된 시간을 좀 많이 오버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민혁기 박사님한테 마찬가지로 이완 교수님 코멘트하고 제 질문에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일단 이호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고요.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고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구체성이 좀 담보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다행스러운 거는 물론 이제 부침은 있긴 했지만 과거의 아세안 정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바뀔 때,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라든가 이럴 때도 이전에 약속했던 것들을 많이 이행해 왔던 그런 사실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신남방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좀 바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디지털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이게 뭐 환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협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라는 측면, 또 하나는 어떻게 통상적인 부분을 풀어갈 것인가라는 측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그 아까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부분 아세안 국가들이 디지털 부분에 부분 역량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뭐 산업화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아세안에게 해주었던 뭐 교육 연수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아세안 간에 공동으로 연구를 하거나 같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상과 관련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디지털이라든가 환경 부분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전에 우리가 중요시되었던 제조업을 전혀 뭐 등한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통상 부분은 이제 디지털 통상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글로벌한 차원에서 단일한 규범들이 설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해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아세안은 한국과 굉장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통상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중에 중요한 건 뭐 데이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한국과 아세안이 그런 규범을 만들고 표준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글로벌 논의에 있어서도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의 기초에서 글로벌 주도권까지는 아니지라도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GVC 관련해서도 기존의 제조업 GVC는 여전히 뭐 중요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겠지만 디지털 부분에 있어서도 GVC도 우리가 앞으로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그것이 활용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식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는 그런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급망과 관련해서 아까 베트남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최근에 뭐 요소수도 문제가 됐지만 이건 사실은 전략적 상품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특정 국가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그러한 방식들은 좀 탈피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동남아 아세안 지역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욕심 같아서는 한 바퀴를 더 돌았으면 하는데 시간 제약상 제 직권으로 이상 마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멀리서 아주 중요한 계기에 먼저 멀리서 참여해 주신 베트남의 응우엔 휘황 국장님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발표를 해주신 라미령 박사님, 그다음에 민혁기 박사님, 그리고 부산에서 이제 올라와 주신 이우환 교수님께 크게 이제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 계기가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한 아세안 협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세아 재편, 세계 재편에서 일종의 프론티어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토론이 그러한 프론티어를 만드는데 한국과 아세안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주요한 어떤 논점을 제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세션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진행해 주신 좌장님 그리고 토론자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패널 토론을 진행을 할 때마다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참 갖고 계시는 그런 인사이트와 많은 정보들을 나누기에는 언제나 시간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익한 내용들 공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함께 해주시는 참석자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전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후 세션 2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강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시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